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책은 이 책입니다. 예, 복골 선생님이 지으신 거고요.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이라는 책이거든요. 참고로 이 책은 약간 정치적인 색이 좀 강한 책이에요. 애초부터 그러신 분이 지은 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책을 읽으실 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유념을 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 책에서 몇 가지 주제를 좀 크게 이제 나눠서 같이 다룰 건데 큰 주제로는 이제 중국의 그런 산업을 정보를 이제 빼내서 이제 카피 제품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군사 정보 이런 것 좀 빼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미국 과거에 그 공산당 첩자들이 움직이면서 중국의 이 국공내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같이 얘기 나눌 거고, 그다음 또 이 책에는 저것도 있어요. 러우간 전쟁 얘기도 같이 지금 이미 담겨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 전쟁이 지금 벌써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만 2년 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에요. 우리, 전에도 세계 1, 2차 대전, 양차 대전도 사실은 그렇게 길어질 전쟁이라고 예상하고 시작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전쟁이 길어졌었잖아요. 지금 러우건 전쟁도 보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국공내전에 미국에 있는 많은 엘리트층의 소련 간첩들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와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예, 결국에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연이어져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놀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텔, NOR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광섬유기기, 예, 뭐 섬유광학기기, 예, 그런 기기에 시장 점유율의 70%를,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를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캐나다의 기업입니다. 아주 큰 기업인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 토론토 증권 시장의 시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그랬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종국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망했어요. 예, 부도 처리가 났는데 재밌는 게 이제 한 2004년,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2004년에 본사 임원이 계정에 접속을 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제 기밀 자료들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그 계정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를 영국에 있는 영국 지사에 있는 사원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다운받았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 영국에 있던 사원이 이 임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이런 정보를 이렇게 보고 싶으셨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메일을 확인한 본사 임원이, 나는 이런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난 이런 비밀 자료를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 내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보안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사를 시작해요.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 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많은 임원들의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미 다, 예, 다운로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외부로. 예, 회사 기밀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사 내부 안에서 이제 말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회사 경영진들의 반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예, 딱히 뭐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부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미, 예,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2004년에 있었던 일이고 2009년에 결국 이거 5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보안부서에서 루트킷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접속이 제한된 곳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실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보안부서에 의해서 그게 그것까지도 이제 발각이 됐는데도 회사 경영진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그 매수가 다 된 거예요. 이 경영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이득에 아니면 무슨 뭐 꼭 개인적이 모두가 다 개인적일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뭐 사상적으로 매수가 된 거죠. 공산 정권에. 그렇게 되면서 이 회사 하나가 결국 문을 닫아요. 예. 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시장을 70%를 장악할 정도의 기술력이면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일 거고. 근데 그 기술이 그렇게 갈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기술이 어디에서 이제 재현이 되냐면 화웨이에서 재현이 됩니다. 예. 근데 같은 기술을 활용한 이제 비슷한 기술이겠죠. 예.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그 화웨이의 그 장비들이 나오는데 그 요 노르텔에서 그 제공하던 장비 가격의 한 40% 선인지 40%가 저렴하다는 건지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제품이 출시가 이제 물밀듯이 시장으로 나오니까 이 노텔이라는 회사가 그냥 망해버려요. 예, 망해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캐나다도 조사하고 모두 어디도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인민해방군의 그 특정 번호의 그 뭐냐면 인민해방군의 61398 부대, 61398 부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그런 그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탈취하는 회사 저기 그 정보 기관인 것 같아요. 예, 정부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화이에다 이 정보를 준 거죠. 이거 국제적으로 화이에이한테 야 니네 이 정보 어디서 빼돌려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이에는 빼돌린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맞는 말이었던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인민부대에서 화이에이한테 정보를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에이는 가르친 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화웨이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민감한 국제사회 민감한 뉴스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그 포인트로 몽환저우 몽환저우를 체포하죠. 캐나다에서. 근데 결국엔 풀려납니다. 예. 결국엔 풀려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캐나다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억류를 하는데 그 캐나다의 그런 다양한 그런 헌법들을 어떻게든 다 이제 어 이제 빠져나갈 공리를 한 거죠. 예,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손을 이제 명환조를 본국으로 송환하게끔 해줘요. 그렇게 되면서 이 명환조는 중국에 도착할 때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뭐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이렇게 조금씩 그 기술을 최대한 막 빼오려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책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공자학원 얘기도 문제를 해요. 네, 공자학원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마 지원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어디 있는지까지는 다 그렇게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공자학원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전체 공작원 한 90% 정도가 전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뭐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완전히 그냥 다 100%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공작원이 문을 닫는다기보다는 글쎄요, 성업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공작원에 대한 문제 자체에 인식이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공작원이라는 게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서 뭐 이렇게 그 영향력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다수의 그런 이제 그런 간첩 활동들이 이 공작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씩 쫓겨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글쎄요, 좀 아쉽죠. 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뭐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공작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소비에트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이제 소비에트 연합 그 공화국의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도 이제 저기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그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그 해체됐을 때 그 핵탄두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대요.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죠. 어, 그 아마 곡창지대인 부분도 있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이제 수출하는 지대니까,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 그런 핵탄두를 이제 보유한 채로 독립을 하게 되니까 서방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이 핵탄두를 러시아에 다시 돌려줘라. 예, 러시아에 돌려주라고 반환 압력을 해요. 서방에서 오히려 돌려주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본 거로는 잠깐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우크라이나는 그 핵탄두를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강압에 의해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이제 그 내용을 남긴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핵탄두를 다 주는 대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그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그런 각서를 체결을 해요. 예, 체결을 한 상태로 이제 그 핵탄두를 이제 다 주게 됩니다. 다 주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4년에 그, 그 칠러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 축출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공산 쪽 관련된 나라들의 뭐 공산 국가만 그런 건 아니겠네요. 네, 공산 국가만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집권을 잡으면 대부분 부패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누적되죠. 예,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그런 이제 그 폭발로, 감정 폭발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되고, 그 크림반도는 그 우크라이나 조금 약간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동쪽에는 그 저기 뭐냐, 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이제 세워져요. 거기도 러시아에서 그 약간 그 정부를 약간 살짝 뭐 정치적인 뭔가를 했어요. 예, 뭔가를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러시아 정부군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친러 주민들이 많은 쪽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크림반도가
장악이 되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지역이 그렇게 동쪽이 다 점령이 됐으면,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그 각서의 내용을 지켜가지고 그 러시아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개입을 하거나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한 유일한 행동은 러시아에 강하지도 않은 아주 약한 경제제재만 가하고 끝내요. 예. 이미 거기에서 이제 그 신호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이제 서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10년 전인데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러시아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지정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러시아하고 맞먹을 정도로 강한 국가인 상태에서 독립이 되었었다면, 그 당시에 과연 그 핵탄두를 다 나눠주면서, 그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이런 각서를 강제로 써야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정학이고, 이 지정학에 의해서 그냥 그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그 푸틴은 러시아에서 인기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뭐, 막 그 이제 뭐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많은 내부적 갈등을 아주 이제 상전이를 시키는 거죠. 그 외부적인 그런 강한 그 효과를 통해서 막 크림반도 장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국가가 막 이제 확장되고 막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인기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10년 전의 일이었던 거고, 그 과정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오면서, 작년까지는 9년 정도겠죠. 9년간 이렇게 오면서 미국의 모습을 이런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해서 살폈겠죠. 푸틴도 열심히 봤겠죠. 뭐 그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다 떠나서 약간씩 고립주의로 가는 그 미국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푸틴이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들어갔는데 사실은 작가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책에도 있는 표현이지만, 만약에 작년에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들어갔을 때에 어, 그 미국이 손을 놔버렸다면 아마 대만도 바로 연이어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히도 미국은 아무리 고립주의로 가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가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예, 그 현실주의가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계속 그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니면 1년 됐을까요? 전쟁이 하도 길어지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러시아가 어느 순간부터 핵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우리는 핵을 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러시아에서 나왔거든요. 물론 핵을 쏘지는 않을 거라고 가정은 하지만, 그 억압의 강도가 큰 차이를 갖고 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나중에 대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작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 그죠? 미국 대선이 내년에 이제 있는데, 내년에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현직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더 우위가 있어야 어? 뭐 약간 역전되고 실제 뭐 표결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 대통령 선거 한참 남았는데 트럼프가 계속 그 바이든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면 정말로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미 됐었던 전적이 있고 지금 바이든이 또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내년에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작가님 말씀대로 이 대선의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어중간하게 한쪽이 승리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라가 좀 어지러워지겠죠.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 시진핑의 이제 다음번 이제 완전히 그 종신 집권을 위한 다음번 또 당대회였나요? 뭐 있잖아요. 또 그 이벤트도 있잖아요. 그런 때 그 두 가지 시점에 좀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한다고 보자고요. 침략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과연 미국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할까요? 과연 참여할까요? 유럽 한복판에서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할까요? 제가 시진핑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진핑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저렇게 때리는데 미국은 무기만 조금씩 뭐 조금씩 원조해주면서 직접 들어가진 않네. 그러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진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외부적 변수가 있죠. 뭐 식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죠? 그 석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통해서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모르는 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정말로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일본에서 저기 미국에서 대만 침공한 중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기 원조만 조금씩 하는 식으로 계속 버틴다고 한다면, 버틴다고 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만은 침략을 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대만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만큼 만약에 사지가 본인이 사지에 몰린다고 하면 뭐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요. 본인이 배부를 때는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시진핑, 지금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색을 떠나서, 무슨 뭐 헬조선이란 단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양호한 편이에요. 옆 나라 중국은 지금 실업률이 뭐 워낙에 통계가 다 거짓이라 뭐 믿을 수는 없는데, 뭐 대충 얘기 듣는 거 보면은 80%를 넘었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이 안 되는 거죠. 다. 그 정도로 심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돼요. 시진핑이 정말 코너에 이렇게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힘든데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행태를 보면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꺾을 때가 된 거죠.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 같은 거 제한이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좀 너무 좀 눈치가 너무 느리다라고 해야 될까요? 돈 벌어들이는 눈치가 분명히 빨랐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여기는 이제 미국이었을 거고 저기는 중국이었겠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돈 잘 벌었는데, 그 다음 여기 붙을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잘그 전환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관성이라는 게, 경제적인이라는 게 정치와 연결돼서 그 관성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는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지금 그 흐름을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흐름을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타이밍이 안 와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우리가 그만큼 아직은 강해서 잘 버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이기를 바라긴 하는데, 타이밍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가정하고 싶긴 한데, 뭐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판단을 미루기 힘든 시점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당분간 좀 힘든 시절로 계속해서 진입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를 계속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은 사실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승자는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티나지 않게 발을 빼서 티나지 않게 다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나와서, 예, 다시 미국의 뜻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요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수출 정도만 좀 하는, 이렇게 사실 강대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약소국에 가깝지 않나요? 경제는 강할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나라잖아요. 예.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가 보인다면 어떻게든, 예, 그 이 동아줄을 한쪽으로 바꿔야겠죠. 예.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시점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인데, 이 시기가 좀 짧고 강하게,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강한 건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나 보인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닉스라 이런, 앞으로 내일부터 중국에 수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붙겠습니다 딱 해버리면 미국에서 모든 제재를 다 풀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흥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러우 간의 전쟁을 미국이 지금 저렇게 무기만 조금씩 지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어찌 보면은 옛날에 미국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수수방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팔짱 끼고 무기나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형국을,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한다라고 또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좀 아쉽지만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그만큼 또,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미국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 조절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많이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면 미국은 지금 정치적인, 그 작가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내분의 상태잖아요. 별로 이런 거 좋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권을 막 이렇게 막 갈라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그 상황도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위기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게 양쪽이 좀 평화롭게 왔다 갔다 대화가 오갈 수는 뭐 이상적인 부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격하잖아요. 미국만 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격해요. 물론 그 두 나라만 격한 건 아니고요. 저기 유럽으로 가면 격한 나라들 또 있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코너로 너무 강하게 몰려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땐 진짜 때릴 수 있거든요. 예. 탈출구가 거기밖에 안 보이면 그때는 진짜로 대만을 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정을 좀 해야 되겠죠. 대만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중국이 너무 강해졌어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국 안에 붉은 첩자들이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예. 미국 안에 붉은 첩자들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1900년대 뭐 중반쯤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지나가셨는데 저는 이 책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고 분량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나는 이 책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지 내 생각만 나눈다고 한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제 생각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사실 제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사상들은 다 작가님한테 영향을 받은 게 정말 뭐 압도적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도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런 책들을 또 제가 읽을 때에는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미국 안에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중반에 첩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초반이라 하기는 뭐 한 중반 정도 1930, 40년대쯤이겠죠.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국 정치 안에 그 첩자들이 소련 첩자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첩자들의 아주 압도적 다수가 미국의 정말 고위 인사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피해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 피해로 인해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제 거의 뒤쪽에 이제 그게 나와요. 네, 그게 나오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인데 이분에 대해서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라 하면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표현 자체가 그럴 정도니까 그 모든 행정 관련된 요직에 싹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치의 요직에 정말 많은 그 첩자들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책의 112페이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하원 의원 마틴 디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정부 여러 부처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루즈벨트에게 알리니까 이 루즈벨트가 정확하게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예 쌍따옴표로 인용구가 돼 있거든요.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공산주의자들이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 정말 이 정도로 미국도 당시에 그 혼탁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 당시가 그 이제 공산주의야 그런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서 그 갈팡질팡했던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그렇게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많은 지식인층들이 그 공산주의의 그 이데아에 매료되어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고 그 다음 대통령을 한 그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는 이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러시아에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협을 너무 별건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겼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 연임되어진 그 대통령의 그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 정치색이 변했으면 이게 좀 걸러지는 작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해서 그 기존의 그런 그 공산당 세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그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당시에 벤틀리라는 그 엘자베스 벤틀리라는 러시아 간첩이 이제 한번 자수를 해요. 예, 자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자수를 하니까 막 정치적으로 막 찬반으로 막 미국이 또 갈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요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공산당원들이 다 깔려 있는데 그 안에서 갈라치기가 안 생길 수는 없죠. 당연히 갈라지죠.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명단을 발표하는데 거의 150명 가까이를 발표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못 합니다. 예. 이 공산당원들을 색출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때 왜 색출을 못 하냐면 너무 많은 공산당원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차지했으면 옆에서 힘으로 누르든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게 다 간첩들이에요. 그 위에 윗선에 있는 게 전부 다 간첩들이고,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사실상 거의 뭐 예.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미국이 좀 그 정체성이 흔들렸었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선봉장이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냐면, 이 책에 131페이지에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1990년대 오픈된 과거 기밀이에요. 실제 과거 기록이 오픈이 됐어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오마 브래들리라는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백악관에 올라간 정보들은 새어나간다는 이유로 정보들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보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그 백악관 안에는 절대 다수가 다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간첩 단체가 나오냐면, 간첩 단체 중에 IPR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풀이하면 태평양 문제 연구회라고 이제 미국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예, 태평양 문제 연구회라고 IPR이에요. IPR,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IPR이라고 제가 이제 약칭을 이제 그냥 부를게요. 근데 이 IPL이 크게 이제 하와이 YMCA와 뉴욕 YMCA 양쪽 그 양대 산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와이 YMCA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이 책에서 아예 얘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뉴욕 YMCA가 이제 이 IPR을 완전히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IPR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공산당의 이제 완전히 그냥 첩보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벤틀리 문서에 발표가 될 때 이 IPR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얘네 공산당이라고. 예, 하지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힘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IPR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백악관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또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이제 목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면서 그 장제스 국민당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장제스의 국민당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었죠. 왜냐면 공통의적인 일본을 상대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그런 그 독립 의사분들의 그 단체에 뭐 금전적이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이렇게 지원해줬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장제스의 국민당이. 예. 그랬던데, 음,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그 중국은, 만주를 점령하고 있는 그 일본이 있잖아요. 그 일본하고 전쟁도 하면서 사실은 안에서의 또 국공내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일본 침략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침략하고 싸울 때 실제 공산당의 힘은 굉장히 미미해서 대부분 다 그것을 국민당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국민당이 그래서 외부에서 일본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동안 그 마오쩌둥은 후방에서 사실 공산당의 세를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방해를 안 받으니까. 예. 워낙 일단은 걔네를 쳐야 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걔네를 쳐내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쳐내서 이제 하겠다는 게 민주국가를 이루겠다는 게 장제스의 꿈이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된 건데, 그 안 된 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IPR이 다 합니다. 예.
이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진짜 와,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조를 차단하더라고요. 예, 국민당을 도와주는 미국이 움직이는 예, 그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도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도 사실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자기 주변에 그런 참모진들이 몽땅 다 그렇게 다 첩자들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정말 절대 다수가 다 첩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 눈이 막힌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선이 다 가로막힌 거예요. 다 거짓으로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된 건데 어, 이제 이 국민당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예요. 차입을 해서 무기를 사든 뭘 하든 해서 또 싸우고 식량을 구매하든 뭐 하든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차입을 해서 싸우고 또 다시 차입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차입을 해서 싸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돈이 발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사실 뭐그 은행이라는 것도 뭐 돈 어디서 찍어내나요? 그냥 정지수가 찍어내라면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계속 무한 늘어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초고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초고 인플레이션이 뭐 한 달에 뭐 몇백 프로씩 중국 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전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요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금을 이제 원조를 하기로 결정이 돼요. 2억 달러치를 금을 원조를 해줘서 이 금을 원조를 해주면 이 금을 가지고 이제 시중에서 그 풀렸던 돈들을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원조까지 결정을 했는데 이 원조를 한 번에 그 2억 달러가 왔었으면 이 책에 써 있는 표정인데 2억 달러가 한 번에 그 금이 왔었으면 그 당시 초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IPR이 얼마나 행동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냐면 이 금이 가지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못 가게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선적이 안 된다는 둥, 뭐 선적하는 데까지 위험해서 이동이 오래 걸린다는 둥.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한 번에 그만큼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씩 조금씩 가게 만들고 그것마저도 필요한 때보다 항상 무조건 어떻게든 더 느리게 아주 늦게 인도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이 조금씩 왔지만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는 이 초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양이 조금씩 도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산업 기반 다 망가지니까 또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IPR의 역할이에요. 좀 대단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국민당이 굉장히 이제 곤란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지 마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제 일본이 패전을 한 다음에 그 국공 내전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고 그 이제 핵탄두 맞고 나간 거죠. 그렇게 맞고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안에서는 이제 국공 내전이 일어나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계속 밀립니다. 근데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장제스의 국민당이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많이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계속해서 그뭐 결속력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싸움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가 공산당은 뒤에서 계속 이제 정말 그 세만 조금씩 확장하면서 국지전만 조금 했을 뿐이고 큰 전쟁은 전부 다 국민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국공내전으로 갔을 때에는 공산당이 그냥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안에서.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밀릴 때마다 이 조지 마셜이 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트루먼은 사실은 조지 마셜을 그때 이제 조지 마셜을 중국에 보냈을 때 파견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재 임무를 주되 만약에 중재가 안 되게 되면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라고 트루먼이 얘기를 해요.
근데 조지 마셜은 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국共내전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공산당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정지를 시켜요. 싸움을 정지해라, 정지해라. 그러니까 장제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정지?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싸움을 못하게 할건 만들니까. 하지만 장제스에 갖고 있는 힘은 사실은 원천은 미국의 원조도 조금 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싸움을 중지하게 되니까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조지 마셜이 미국에 잠깐 건너갔을 때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국민당이 신청한 그 미국의 원조도 있고 구매한 것도 있는데 그런 무기들 있잖아요. 물자들, 이런 전략 물자들을 못 가게 막습니다. 또 미국에서 출발을 못하게. 그러니까 심지어 그 새로 할당된 것만 막은 게 아니라 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서 끝난 것까지도 출발을 막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방해를 하는 게 사실은 그 다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첩자들이죠. 공산주의에 매료된 첩자들인 거예요. 좀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공산화된 건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예,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지는 이 뒤에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싸움을 계속 못하게 막고 이기고 있는 싸움을 진행을 안 하게 이제 멈추게 만들고 무기를 안 줘서 싸움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돼요. 예,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이제 국민당이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선 또 일어난 일이 또 뭐가 되냐면 진짜 정말 신기한 건데 앞에 내 다수가 지도자의 눈을 가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결국에는 장제스를 제거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는 좀 무섭죠.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세에 몰렸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은 뭐 원조할 필요도 없다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돼요. 아니 원조를 애초에 제대로 해주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원조가 결정이 났던 건데 원조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원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로 미국 내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IPR은 어디까지 가냐면 장제수를 이제 암살 계획까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상적으로 이렇게 그 물들게 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판단을 냉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막 가야 되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실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침에 관련된 그 이제 뭐 원인 같은 것까지 얘기 나오는데 뭐냐면 트루먼 시절에 이제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문이 이제 낭독이 되는데 이 연설문 자체가 그 남침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남침을 허락한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러시아의 그 야심이 중국의 큰 4개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대만이나 남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평양 군사 안보 지역, 군사 안보에 관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패전 국가가 되고 거기 미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군사 안보에서 일본은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일본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를 논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남한 자체를 언급을 아예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남한은 사실은 지척인데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인 힌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힌트가 전달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힌트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침의 초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저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냐면 러우 간의 전쟁이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은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신호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대만이 나중에 침략을 받았을 때 중국으로부터 그러면은 미국은 대만에게 무기만 조금씩 원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의견을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가가지고 직접 공격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실은 그 결단은 국제적인 그 지정학에 의해서 또한 미국의 그 내분을 다 가라앉히고 어떻게든 미국의 그 정치적 색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쉽게 조절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국제적인 동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지난 트럼프 정권만 해도 통합은커녕 전 세계가 다 분열됐었죠. 뭐 트루먼이 아니라 트럼프는 모든 뭐 웬만한 무슨 조약 같은 데 다 탈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아니 뭐 니네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따로 잘 살래. 막 아메리칸 퍼스트 아니었습니까? 내년 대선 지금 1년차 안 남았죠, 이제 미국.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다시 4년 전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4년 전으로 국제 무대가 돌아가게 될런지.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에치슨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예, 일본에 대한 그 방어 기지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남측의 초대장을 날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정말 진짜 천운인데 이때 당시가 이제 1950년 초부터 1월 초부터 안전보장 이사회 그 회의에 소련이 참석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참석을 안 하냐면 당시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공산당 정권의 중국 있죠. 대만으로 쫓겨난 중국 말고 이 공산당 정권의 중국을 국제연합에서 이제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권이 둘로 나눠져서 본토에 있는 중국 세력이 있고 대만에 있는 중국 세력이 있는데 이 본토에 있는 이 공산당 세력을 중국으로 인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련이 항의를 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1950년 1월부터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침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손쉽게 이 안보리 이 회의에서 남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군사 원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버려요. 근데 사실은 에치스는 여기서도 원래는 다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우연찮게 막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도 에치슨의 원대로 갔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국은 존재할까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과거예요. 사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운이다. 정말 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우리 모비카랑에서 봤었던 돈의 심리학 책에서의 결론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온 게 너무 운인 거예요. 아니 IPR이 그렇게 몰아내가지고 중국을 공산화 시켰잖아요. 국민당을 몰아내서.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도 몰아내고 대만도 몰아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몰아내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소련이 중국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 남한의 요 부분, 이 남한 부분만큼을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우리 남한의 그 영토에 대한 그 미련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러인 전쟁에서 패배의 요인은 사실은 일본이 남한 땅을, 그러니까 일본이 이 반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요충지가 되니까 일본이 미국 저기 소련이 밀린 거자라고 소련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는데 그 중국 대변하느라고 진짜 진짜 칼날 위에서 하나의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섭죠. 이 책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요즘 그 어스 캠퍼스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작가님 이렇게 같이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죠.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에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탄핵이 되고 하야하게 되고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분들은 다들 많이 배가 부르신가 봐요. 그냥 헬조선만 외치시고 계신 것 같아. 진짜 헬조선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힘든 나라는 옆에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지금 이게 헬조선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 공자학원들 그렇게 외국에서는 다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거, 논란된 쪽된 적도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예. 그 네이버나 아니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한번 쳐보세요. 공작원이라고 치면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대학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예. 좀 아무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1940, 5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미국에서의 그런 그 정부 안에서의 그런 많은 갈등 부분이 있잖아요. 첩자들로 인한 그 갈등. 그거를 어쩌면,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제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직면해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물론,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보면 좋겠다. 고민은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미중 간의 그 저울질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를 잘해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미국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중국이었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이 둘이 싸웠거든요. 여기저기가 지금 둘이 싸우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디가 이길지 눈에 너무 보이는데, 지금 당장 중국이 어려워서 보이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를 미국이 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데, 지금 판단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잖아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계속 힘들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 잘라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참 한반도의 지정학도 이렇게 쉬운 나라는 아닌데,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잘 스무스하게 이제 잘 넘어가야 다시 우리나라의 그 황금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그냥 쉽게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작가님 말씀처럼 이런 책을 보면 느껴지지만 정말 요지예요. 정말 요지예요. 정말 우리 국민이 어, 어떻게 보면 아둔하다는 표현이 맞으면 아둔해져서 진짜 미국을 멀리 일부러 해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는 못할 위치에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잘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거를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에다가 모든 걸 다 새로 설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을 다 압박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과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힘든 시기가 같이 길어지거든요. 예. 이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같이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달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빨리 완성을 시켜서 우리나라들도 그쪽으로 빨리 붙게끔 해줄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중간에 낀 나라들은 쉽게 못 움직일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국제 정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내년에 무슨 뭐 연준의 금리를 뭐 4차례 내린다는 둥, 6차례 내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경기는 이렇게 호황 사이클로 올라가게 될 건데, 이 호황 사이클에서 과연 중국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 그대로 직격탄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경제 호황기 동안에 큰 영향, 그 호황을 못 누리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사이클에는 지금보다도 더 힘든 그런 악조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힘든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경제 사이클상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데,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대놓고 미국에서 중국을 저렇게 까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중국 지금 막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공산국이라서 지금 저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산국가가 아니었으면 이미 쓰러졌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든 정부 통제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 다음번 이번 돌아오는 호황기에서 제대로 호황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번 침체기에서의 그 침체받는 느낌은 몇 배로 곱한 위력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정말, 그때 만약에 중국이 정말 힘들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판단을 정확히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기업 이전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파고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해결책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결책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비트 모으기죠. 우리나라는 뭐 그거 말고 없어요. 아니 개인은 비트코인 가지고 내요. 진짜로. 안 그래요? 개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은 더 편할지도 몰라요. 개인은. 왜냐면 개인은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비 그냥 다 사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좀 틀렸고. 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냈는데 그것만큼 든든한 자산군이 진짜 없을 겁니다. 예. 완벽하거든요.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될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경제가 안 좋은데 뭐가 다 필요합니까?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제적인 자산이 짱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거는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갖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금 같은 거 못 갖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도 못 들고 나갑니다. 당장 옆에 일본만 한번 금 가지고 입국 한번 해보. 저기 네이버 창에다가 한 번만 쳐보세요. 금 그 입국할 때, 일본으로 입국할 때 금이라고 뭐라고 쳐야 돼? 아무튼 금 관련해서 일본 입국할 때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뜨나? 진짜 민감해요. 그 밀수입 미술주 때문에. 예. 진짜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갈 정도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그나마 우리 모비커님들은 특히나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될 게 없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국가와 기업이 진짜 문제죠. 이럴 때에 진짜 모빅을 통해서 국제적인 자산으로 모빅이 발돋움을 해서 힘든 시기를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죠? 예. 오늘 낮에 참 저기 한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이에요. 한
몇 시간 전에 오늘 이거 책 오늘 하루 종일 요 책만 봤어요. 저 오늘 좀 쉬는 날이었는데 요 책을 어제까지 앞에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이제 좀 정리해서 촬영을 하느라고 오늘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낮에 그 상무님께서 그 저기 그 CU 관련된 그 이벤트 글들을 좀 내려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내렸습니다. 예, 그거 저 댓글들 좀 달려있는데 죄송해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지웠습니다. 예, 거기에 다른 건 아니고 저도 그 이미지를 갖다가 썼는데 그 이미지에 정말 작은 글씨로 아주 작은 글씨로 거기에 그 CU 올림픽공원점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지웠습니다. 거기 댓글 여러분 달아주시면 죄송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대신에 뭐 또 CU에서 이렇게 뭐 홍보를 뭐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가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만약에 진짜로 CU에서 뭐 포스트를 붙이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일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 되는 건가? 헷갈리네요. 이게 참,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 어떻게 보면 칼날에 양날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거로 너무 국가의 집중을 받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조용히 성공을 하면서 그 기업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비기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 화폐라는 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야 막 열심히 얘기하고 뭐하고 뭐 그거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외부로 발설할 때는 사실은 조금은 적당히 적당히 그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예. 어렵죠. 작가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몹이 이렇게 딱 같이만 갖게 해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고민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어쩌겠습니까? 뭐 이게 생태계라는 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만큼 또 우리 생태계가 워낙 그 잘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런 CU 이벤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CU 이벤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 간 협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장난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날은 모르죠, 사실은. 예. 이래놓고 또 이제 날씨 풀리면 또 매장난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고, 이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내년에 올지, 뭐 내년 중반기 올지, 이건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비 금액을 보면, 모비 금액이 오늘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요 시간대에서, 요 금액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빅이 그만큼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여기에서 손바꿈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시간 소모가 급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시간 소모가 긴 분들한테는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요 특정 금액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바꿈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금액으로 손실 확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갖는 그 지지선이 됩니다. 예,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대죠. 하방으로 할 때는 지지대죠. 그죠. 저항선이 돼요. 예,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런 금액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혹자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거래방 이해 그분 나중에 보니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되셨는데 왜 안 오르냐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진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소요가 무지하게 짧은 거예요. 난 그런 분이 어떻게 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손실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15만 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어저께 공지를 갑작스럽게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CU 23일 날 그 CU 이벤트가 오후 1시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2시에 그 송년회를 하기로 한 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번 주로 바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모비회관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송년회를 할 거고요. 그냥 저 보고 싶으신 분, 아니면 그냥 모빅회관 오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뭐 누구랑 얘기나, 아무튼 모빅 관련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혹자분들은 좀 이렇게 왜 성격상 좀 내성적이신 분들은 나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셔요, 오셔요. 저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같이 얘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 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요즘 경기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한데 다시 모빙 얘기 나누면 너무 즐겁거든요. 예.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런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고요. 그런 시간 되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송년회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모빌회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헷갈리는데, 요즘에 그 아이디를 자꾸 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좀 헷갈리는데, 그 이번 주에는 이제 송년회가 있고, 우리 바삭 송년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치유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코엑스에서 이벤트가 있고, 와 진짜 우리 모빅 생태계 진짜 즐거움이 진짜 매일 연일 넘칩니다. 아주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생태계도 조금씩 확장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있고, 정말 감사하죠. 뭐 저도 진짜 이번 주에 또 좋은 선물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이 선물 공개를 해야 되나? 이 선물 저 형 문 앞에 있는데, 저 선물 받았거든요. 어, 이발소 사장님한테. 이발소 사장님이 손기술이 좋아요.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손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지갑 선물 받았나? 얘기 나온 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갖고 올게요. 짜잔. 보이십니까? 이거 지갑이에요. 이렇게 접히는. 보이세요? 모비컬스.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이게 뭐 카드 이렇게 좀씩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거고 하나 더 받았어요. 짜잔. 요것도 약간 지갑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무언가 담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모비커스라고 되어 있죠. 부러우시죠?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이발을 했는데 사장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진짜 몰랐는데 이거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발소 사장님이 또 제가 그 모비커로 이렇게 해드린 분인데, 이런 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 모비커라는 글자를 어떻게 다 파셨대요. 저는 이런 기술은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오늘이 아니었더라도 언제든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상생마켓에 이것도 등록해가지고 판매하시겠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발소 사장님? 의견 주시면은 한번 의견 한번 주세요. 이 사장님 하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발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아무튼 뭐 감사하죠. 이렇게 또 그 사이에 진짜 100개도 달성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부지런하시죠. 열심히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우리 모빅의 그 앞날이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송년회에서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